지한 씨, 정말 이 보고서가 당신이 한 일입니까? 전 아닙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지만 책상 위에 떨어지는 증거 서류 한 장이 그녀를 순식간에 깊은 절벽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야근이네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하는데. 팀장님, 제가 할게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지한 씨, 고마워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2월의 한겨울 밤 공기는 사르르는 듯 차갑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사무실 건물 앞, 이지아는 낡은 패딩 점퍼 깃을 세우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발끝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그녀는 이 추위가 익숙했습니다. 3년째 다니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팀 사원. 월급은 세후 230만 원. 월세 50만 원의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를 빼면 남는 건 고작 130만 원 남짓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었어요. 대신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했죠. 지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통장 잔액은 43만 원. 다음 주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었어요. 저녁도 거른 채 나온 탓에 배는 고팠지만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기도 아까운 형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운 밤에 저렇게 앉아 계시면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추운데.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놀랍게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어요. 도움을 거부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지아는 노인의 손을 보았어요. 두툼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있었고 손가락 끝은 동상 직전처럼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발밑을 보니 낡은 운동화에서 구멍이 보였어요.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4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버텨야 할 돈.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그녀가 지나쳐버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서 한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자 발견, 저체온증으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본다면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현금 전부를 꺼냈습니다. 만원권 43장. 그녀는 그 돈을 작은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꼭 밥 드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몇 걸음 물러나 있었어요. 제발 받으세요.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급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지아는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봉투를 꼭 쥔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안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에 쌀도 거의 떨어졌고 냉장고에 남은 건 김치와 계란 몇 개뿐이었어요.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지아는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반찬통 하나, 계란 3개, 그리고
반쯤 남은 우유 한 팩. 저녁을 거른 탓에 배는 고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만들고 남은 밥 한 공기에 김치를 올려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적어도 따뜻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지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녁은 집에 있는 걸로 최대한 버텨야 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그리고 냉동실에 얼린 밥 몇 공기. 아껴 먹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손,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 지아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적어도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따뜻한 찜질방이라도 찾아갔을까? 아니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사드셨을까? 잘했어, 이지안. 지안은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아는 잠에 들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간단히 때우는 방식으로 버텼어요. 동료들은 그녀가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안 씨,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지아는 그저 웃으며 살 좀 빼려고요라고 얼버무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회사 사무실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회사 앞에 멈춰 섰어요.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정하고 절도 있었어요. 명백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무슨 일이지? 곧 그들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지안 씨 계십니까?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빚독촉? 아니면 무슨 법적 문제라도 생긴 걸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어요.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지안인데요. 검은 정장의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만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지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작은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급한 일이십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안 씨, 무슨 일이에요? 지안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지안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화려한 간판들. 지안이 평소 다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차는 한 대형 빌딩 앞에 멈춰 섰어요. 건물 입구에는 태성그룹이라는 로고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 중공업,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5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아는 그를 다시 만났어요. 사흘 전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책상 뒤에 앉은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얼굴도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지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그 버스 정류장의 노인이라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꼿꼿했어요. 지안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안에게도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지안은 멍한 상태로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 이름은 박노식입니다. 태성그룹 명예회장이지요. 박노식? 그 이름은 경제뉴스에서 가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태성그룹을 일대 재벌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 한때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건설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당신이 건네준 돈과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그 추위에 무너졌을 겁니다.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안이 건넸던 바로 그 봉투였어요. 돈은 한 장도 쓰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전 그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노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는 멀어졌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모든 걸 내려놓고 거리로 나왔어요. 추위 속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안은 숨죽여 들었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그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다니.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희망을 준 겁니다. 노식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내 삶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노식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손자 강태경입니다. 태성중공업 전무이지요. 지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태경?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지안의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태경아, 이분이 바로. 지안? 태경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지안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노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니?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경과 만난 지 6개월. 그는 자신을 작은 무역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했었습니다. 태성그룹 전무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 숨긴 걸까? 아니,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아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노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그래서 내 은인이. 노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걱정.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아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도와준 노인이 태경의 할아버지였다니. 그리고 태경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걸까? 평범한 연애라고 믿었던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경이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지안, 미안해. 설명할게. 전부 다. 하지만 지안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평범했던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작은 선택이
이런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일주일 후 지아는 태경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한 곳이었어요.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 분수대, 그리고 3층짜리 본관 건물. 지아는 차에서 내리며 숨이 막혔어요.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는 이미 너를 좋아하시잖아. 태경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경 역시 불안했던 겁니다. 노식 회장은 지안을 환대할 게 분명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경의 어머니 이서연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거실 중앙 소파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그녀가 바로 이서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 밑에 깔린 냉랭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안이 입고 온 옷은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정장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20만 원짜리 재킷. 서연의 드레스 한 벌값에도 못 미칠 게 분명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경이 옆에 앉으려 하자 서연이 말했어요. 태경아, 너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와라. 지안 씨와 둘이 얘기 좀 하자. 태경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나가자 거실에는 지안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안 씨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강북에 있는 중소기업 품질관리팀에서 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지아는 당황했어요. 첫 대면에서 월급을 묻다니.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후 230만 원 정도입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되나요? 요즘 서울에서 월세만 해도. 빠듯하지만 살만합니다. 지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불편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거대한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노식 회장이 상석에, 서연이 그 옆에, 그리고 태경과 지안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노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편하게 드세요. 우리 집안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노식의 말에 서연의 젓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지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안 씨는 태경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우연이라. 그럼 태경이가 누군지 몰랐겠네요. 네, 몰랐습니다. 서연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 집안과 어울리기 어렵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은 보시다시피 일반 가정과는 다릅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태경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내가 잘못 말했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안이 일어서려 하자 노식이 말렸어요. 앉으세요. 지안 씨.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님, 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하렴. 노식의 목소리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안을 바라봤어요. 지한 씨, 오늘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미안하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니 알아주세요.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경이 말했어요. 지안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는 건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안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어요. 이틀 후 태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안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남동 저택이 아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지안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귀족 같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지안 씨, 어서 오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그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강미령 씨예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최근에 귀국했지요. 미령 씨 아버지는 태성그룹 계열사 사장이고요. 미령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미령이에요. 태경 오빠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지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령의 손은 부드러웠고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명품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이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미령이 지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안 씨는 태경 오빠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태경 오빠 참 멋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물론 오빠는 절 동생처럼만 봤지만요. 미령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지아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태경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요. 태경 오빠는 앞으로 태성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무게를 견뎌야 하죠. 미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은 와인을 홀짝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자리였어요. 지안에게 압박을 주려는. 지안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지방 사립대학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어요. 서연 이모님께서 미령이가 태경 오빠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아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그들이 원하는 반응일 뿐이었어요. 대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이 말했어요. 지안 씨,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태경이 옆에는 그에 걸맞은 사람이 필요해요. 학벌, 집안, 능력,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하죠.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경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경 씨와 제 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레스토랑을 나오며 온몸이 떨렸어요.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안이 담당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래처에서 품질 불량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작성한 보고서와 실제 제품 사양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안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이 다그쳤습니다. 지안은 황당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정확했어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당신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팀장이 내민 서류를 보니
분명 지안의 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회사 전산에도 당신이 최종 수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회사는 지안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대기 명령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지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한때 친했던 동료마저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안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 안에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경이었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정직당했다며?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지금 갈게. 아니, 오지 마.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은 뒤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선택. 그때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지 3일째, 지안의 회사에 내부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감사관들이 품질관리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지안의 빈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지안 씨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지안이 지난 6개월간 작성한 품질검사 보고서, 거래처 미팅 기록, 이메일 내역까지 모든 것이 압수됐어요. 감사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지안이 담당한 3건의 프로젝트에서 품질검사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최근 거래처에 납품된 부품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처는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지안은 회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감사팀, 인사팀장,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이지안 씨,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이 서류 뭉치를 지안 앞에 펼쳤습니다. 분명 지안의 사인이 찍힌 보고서들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지안이 작성한 것과 달랐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고 결론 부분도 수정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원본 파일을 수정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 컴퓨터에 원본이 남아있을 겁니다. 감사관이 노트북을 열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수정된 버전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최종 수정 날짜 모두 지안의 계정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파일 이력을 보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장했다고 나옵니다. 지안은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바꾼 게 아니라 전산 기록까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회사 시스템에 해킹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지안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로그인해서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보였어요. 이지안 씨는 본인 계정 비밀번호를 누구와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신뢰로 운영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직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로 우리는 큰 손해를 입었고 거래처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만 나왔어요.
회사로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3개월 무급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손해액 일부를 변상하라는 통보도 받았어요. 지아는 휘청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한때 점심을 함께 먹던 선배가 눈을 피했습니다. 후배는 지안 언니, 정말 언니가 한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의 봄바람이었지만 지안에게는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경이었습니다. 지안아, 어떻게 됐어? 3개월 무급 정직이래. 전화 너머로 태경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말도 안 돼. 내가 회사에 연락해 볼게. 우리 그룹 법무팀도. 됐어. 지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고 싶지 않아.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져. 지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좀 시간을 가지자.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전화를 끊고 지아는 터덜터덜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느새 한강변에 도착해 있었어요.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강미령. 그녀가 배후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령은 지안의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날 밤 지안은 노트북을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미령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소셜미디어, 뉴스 기사,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요. 미령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안의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모 회사를 통한 간접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쓴 거구나. 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령은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지안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 협조자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을 겁니다.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지안에게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반면 미령은 재벌가의 딸이었어요. 변호사도 로비스트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태경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태경인가 싶어 무시하려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지안 씨, 박노식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안은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차가 아래 대기 중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안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차는 한남동 저택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2층 프라이빗 룸에 노식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안 씨, 앉으세요. 노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회사에서 큰일을 겪었다고 들었소. 네. 억울하겠소. 그 한마디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절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알고 있소. 노식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미령. 그 아이가 한 짓이지. 지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노식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서현이도 이 일에 관여했소. 직접 지시하진 않았지만 눈 감아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럼 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증거가 필요했소.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노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안 씨,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것보다 더한 시련도 견뎌야 하오.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경 씨를 사랑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아니요.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태경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노식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오. 지안은 멈칫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일까? 노식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노식과 한 남자가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오? 지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인가요? 윤희재. 당신의 아버지가 맞소. 노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희재는 내 인생의 은인이었소. 40년 전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지. 작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희재가 현장 반장으로 일했소. 노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소. 건물 골조 공사 중에 큰 사고가 났어요. 철골이 무너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지. 나도 그 속에 갇혔소. 철골에 깔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희재가 나를 구해줬소. 무너진 철골을 혼자 들어 올리고 나를 끌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골이 다시 무너졌소. 희재는 나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밑에 깔렸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사흘 뒤 세상을 떠났소.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에게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건 전부 희재 덕분이오. 그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기에 나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소. 태성그룹도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희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요. 노식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아봤소.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이 건넨 봉투 속에 이름표가 있었어요. 윤희재. 그 이름을 보고 모든 걸 알았소.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그렇소. 희재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소.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닮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지안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한 씨, 이 이야기는 서연도 태경도 모르오. 아직은 때가 아니요. 왜요? 지금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소. 미령과 서연.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신분이 낮은 여자로만 보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희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위험해질 수 있소.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낄 테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한 씨,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시오?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어요. 노식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희재의 이름을 되살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오. 지안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소. 미령과 서연의 음모를 밝혀내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오. 어떻게요? 증거도 없고. 증거는 내가 찾고 있소. 노식이 작은 태블릿을 꺼내 지안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비밀 조사팀을 꾸렸소. 내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지난 2주간 미령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걸 발견했소. 화면을 넘기자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신 회사 IT팀 과장이요. 김성호라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령과 2번이나 만났소.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그럼 이 사람이 그렇소.
미령의 지시를 받아 당신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파일을 조작한 거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추정돼요. 지안의 가슴이 뛰었어요. 증거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오. 단순히 만난 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오. 그 사람의 계좌 추적, 통화 기록, 컴퓨터 로그 분석, 모든 걸 모아야 하오.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요. 지안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더 힘들까? 지한 씨,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오. 그리고 태경이를 믿으시오. 그 아이도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 태경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때가 되면 모두 밝혀질 거요. 노식은 일어서며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소. 당신도 그 피를 이어받았을 거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안은 알았어요. 그 빛 뒤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아버지. 지안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의 용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안도 그 용기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태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만나자. 답장은 1분도 안 돼 왔어요. 지금 갈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아는 조용히 지냈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요리도 배우고 산책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태경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함께하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서도 어머니와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결핵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증거가 있니?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모자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갔어요. 태경은 어머니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식 회장이 아직 밝히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노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성그룹 본사로 오시오. 모든 게 준비됐소.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자랑스러울 모습이기를 바라며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식 회장, 태경, 서연 그리고 미령, 법무팀장과 감사팀장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낯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원들인 듯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소. 노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이지한 씨에 대한 품질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소. 그 결과 노식은 첫 번째 자료를 띄웠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의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요. 입금 시기는 지한 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 이틀 전이었소.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두 번째 화면이 떴어요. 복잡한 자금 이동 경로였습니다. 강미령 씨의 개인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김성호 과장에게 전달됐소.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미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게 뭐가 잘못됐나요? 김성호 과장과는 어떤 관계요? 노식의 질문에 미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대학 선배예요. 어려워서 도와준 거예요. 대학 선배라.
조사팀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김성호 씨는 부산대 출신이고 강미령 씨는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배인가요? 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김성호 씨의 컴퓨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상세한 접속 기록이었어요. 지한 씨가 정직 처분받기 사흘 전 새벽 2시 김성호 과장이 지한 씨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소. 그리고 품질 보고서 파일 3개를 수정했어요. IP 주소도 확인됐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김성호 과장은 어제 경찰에 자수했소. 그리고 모든 걸 자백했어요. 노식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김성호의 진술서였어요. 강미령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지한 씨를 모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소. 파일 수정 방법까지 미령 씨가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미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서연 여사, 노식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당신도 이 일을 알고 있었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노식의 눈빛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감아줬다는 거지. 노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실망스럽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걸 묵인하다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이었어요. 강미령 씨는 오늘부로 태성그룹 모든 계열사 출입이 금지되어 그리고 지한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오. 회장님, 제발. 미령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노식은 단호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도 통보할 것이오. 계열사 사장직도 재검토하겠소. 미령은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여사는 당분간 모든 임원직에서 물러나시오.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노식은 지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지한 씨, 당신은 완전히 결백하오. 회사에도 정식으로 통보할 것이고 정직 처분도 즉시 취소되오. 손해변상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오. 지안은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경이 지안에게 다가와 꼭 안아줬어요.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회의실을 나서는 미령을 보며 지안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보다는 연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 했던 그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며칠 후 지안의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복직됐어요. 동료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다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지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경이 지안을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안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태경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 그런 말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 정체를 밝혔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태경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지안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 내가 너를 지킬게. 평생. 그 말에 지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일주일 후 노식이 지안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남동 저택의 서재였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시오. 노식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요.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지안을 안고 있었어요. 당신이 태어나고 석 달 뒤에 사고가 났소.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재는 항상 당신 얘기를 했소. 딸이 얼마나 예쁜지, 나중에 크면 어떻게 키울지,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안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희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소. 노식이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노식 형님께 제가 형님을 구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형님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되실 분이니까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 지안이가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성공하시면 가끔 제 가족을 돌봐주세요. 윤희재 올림. 지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노식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사업에 바빠서, 아니, 사실은 잊고 살았소. 당신 어머니에게 보상금은 줬지만 그게 다였어요. 희재가 바랐던 건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세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절 키우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셨고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노식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 씨, 아니 지안아,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고 싶구나.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할아버지, 태경이와 결혼해 주겠니? 너의 아버지의 딸로서, 내 손자의 아내로서.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 넌 희재의 딸이니까 그 용기를 물려받았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식, 서연, 태경, 그리고 지안. 서연은 며칠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였어요. 지안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재벌가의 안주인이 평범한 여자에게 사과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령이를 통해 당신을 시험하고 괴롭혔어요. 제 잘못입니다. 괜찮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당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들었어요. 윤희재 씨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노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지안이는 단순히 희재의 딸이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 아이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지안을 바라봤어요. 지안 씨, 부족한 시어머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지안은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안아줬어요. 서연도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태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그날 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 선택.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태경도 노식도 이 가족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도 찾지 못했겠죠.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지안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지안과 태경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특급 호텔이나 대형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경기도의 작은 전원 마을에 있는
소박한 정원에서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50명 남짓. 노식은 처음에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지안의 바람을 존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조용한 게 좋아요. 진심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해요.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였어요.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순백의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윤희재의 딸, 윤지아는 주례의 말이 이어질 때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비록 아버지는 이 자리에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태경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이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결혼식 후 지안과 태경은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한남동 저택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지안이 처음 이 집을 보고 말했을 때 태경은 놀랐습니다. 여긴 너무해진데. 회사 출퇴근도 힘들고. 괜찮아. 나 회사 그만뒀어. 지아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사직했어요. 3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여기서 작은 공방을 열고 싶어? 도자기나 목공예 같은 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태경은 지안의 꿈을 지지했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안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공예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지안 씨,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70대 할머니가 흙을 반죽하며 물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안은 웃으며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지아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노식이 찾아왔어요. 비서도 없이 혼자 소형차를 몰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여기 공기 참 좋네. 노식은 마당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내가 끓인 차 마셔야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식이 말했어요. 잘 살고 있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희재도 기뻐할 거야. 딸이 이렇게 잘 자라서. 노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나? 팔팔하지. 너희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노식은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안아.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고 영예고 다 별거 아니더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거였어. 할아버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돈도 권력도 아니야. 너 같은 가족이 생긴 거지.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태경이 퇴근했어요. 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만 주말에는 꼭 집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손자.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안이 직접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어요. 지안아, 어머니도 요즘 많이 변하셨어. 태경이 말했어요. 요즘 봉사 활동도 하시고 계시대. 양로원에 가셔서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그러시구나. 좋은 일이네요. 지아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서연도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저녁 식사 후 노식이 돌아가며 말했어요. 다음엔 서연이도 데려올게. 가족이 다 함께 모이면 좋겠구나. 네,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노식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지아는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태경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에 불빛이 없어서 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안아, 저 별 중에 하나가 아버님일까? 그럴지도 몰라.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의 용기를 이어받아 좋은 사람을 만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자랑스럽죠?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을 도왔던 그날의 일기였어요. 오늘 전 재산 43만 원을 낯선 할아버지에게 줬다. 내일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지만 후회는 없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길 바란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 지아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고 작은 꿈을 이뤄가고 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내가 한 선택에서 시작됐다.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꽃향기를 싣고 온 바람이었습니다. 지아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안이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